계묘년을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여름의 폭염과 또 태풍으로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9월 첫날만큼은 조금 밝은 주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불고 있는 9월 위기설이 워낙 심각한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8월 마지막 거래를 맞은 미국 증시 대체로 하락해 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9월 위기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9월 위기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 9월 첫날이에요. 예. 미국 시간으로는 8월의 마지막 날 증시 모습인데요. 주가 제목에 이렇게 왜 하락했느냐 이 얘기를 좀 갖고 있으신 분이 얘기하시길래 오늘 그 주가가 상승한 마감지수 상승의 나스닥 지수인데요. 예. 정영욱 PD께서 오늘 일정 그래프를 한번 쭉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정 그래프 보면 나스닥 지수가 마지막에 예. 막판에 꼬리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꼬리 내려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3대 지수의 장중 그래프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의미를 특별히 월가에서는 감이 좋지 않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9월 달에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달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7월 이렇게 6월 말까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을 중에서 차익을 실현해달라. 근데 이제 어떤 교수께서는 이제 7월부터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는 사실 어떤 것을 맞고 틀리는 여부와 관계없이 예. 우리 그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한 2,600 넘다가 지금 2,550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요. 아직 차익 실현한 대목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예. 9월이 워낙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는 여러 가지 위기설이 많이 돌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보고 향후에 주식과 관련해서 아마 차익 실현한 현금 가지고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예. 이것을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매년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실제로 보면 각종 비관론이 많이 얘기 나오죠. 왜냐하면 과거 실증적 사례에서 굳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예. 여러 가지 위기설이 9월 달에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럽의 재정 위기, 미국의 서프라임 위기, 리먼 사태 전부 9월 달에 나왔죠. 아시아의 외환 위기, 특히 한국의 외환 위기도 예. 1997년 9월 달에 발생해서 그리고 작년 1년 전에도 증시 붕괴론이 나왔죠. 그렇죠. 제2의 외환 위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여러 가지 주가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거품에 대한 논란 이렇기 때문에 9월 위기설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게 없이 위기의 성격은 다르지만 9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진국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 이 문제가 9월에 1년 전에도 한국에서 보면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예. 한국과 맞물려서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설이 이렇게 9월 달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신흥국은 선진국과의 금리 차가 많이 좀 확대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미국도 많이 올리고 ECB도 많이 올리고 예. 유일하게 이제 일본만가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달러 캐리 자금과 유로 캐리 자금이 사실 그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에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으로 이렇게 신흥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들어갈 유입 여건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신흥국들은 여러 가지로 난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통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떠냐 하면 예. 연초에 경기를 아주 안 좋게 보신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증시도 이제 1년 전에 증시 붕괴설이 작년 4, 4분기에 오히려 코스피 주가가 올라가니까 요게 이제 4월 달로 넘겨졌죠. 근데 4월 달에 미국의 은행 위기를 극복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결국 9월 위기설로 넘겨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4월 위기설이 발생하지 않자 4월 달 들어서 9월 위기설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설이 나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때는 증시의 위기설이었습니다. 네, 이번은 증시 위기설이 아니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설, 그 다음에 신흥국 건 통화 위기설이다.
이게 다른 점이다. 예. 실제 발생 가능성은 지금부터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9월 위기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건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는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애매한 발언이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예, 그 뒤쪽에 숨은 내용들이 좀 많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는 GF 얘기입니다. Geo Economic Fragmentation, 분절화 문제입니다. 예, 이것이 파월의 의미가 없는 발언에 집중돼 있고 증시 투자자들이 거기에 집중돼 있습니다는 세경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화 문제가 더 이렇게 더 관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용어는 프래그멘테이션은 자그로파 IMF 부국장이 얘기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앞으로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또 세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화 얘기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아마 4월 달 정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그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용도별로 프래그멘테이션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상업용 부동산은 날로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9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프래그멘테이션이니까 용도별로 다르다는 모습이죠. 주거용 부동산은 한국의 강남 집값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 미국도 주거용 부동산 캐스일로 가면 이제 반등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과 달리 이렇게 좀 상승세를 보이는 상태에 이게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설이 사실 9월 들어서 체감적으로 오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사실 경영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환경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대에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비용을 줄여서 그렇죠. 사실 이윤을 발생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 도심이면 임대료 높죠, 각종 생활비 높죠, 이런 것 되고 예. 각종 이제 자산에 따른 세금 많죠. 여기에서 보면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디지털 환경 때문에 이 지리적으로 접근성 내지는 집적의 이가가 그렇게 이렇게 과거처럼 높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디스토피아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집적식, 사람을 모아놓는 게 지금은 더 디스토피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도심에서 밖으로 간다. 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밖으로 간다. 근데 디지털, 노트북 이런 것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멀리 떨어지더라도 생산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특정 그룹을 좀 얘기하겠습니다는 하나그룹이 사실 휴가지에서도 사실 이게 노트북에 의해서 지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시는 모 부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졌느냐?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에 집적에 놓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종전에는 도심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주거든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든 오피스텔이든 전부 뉴 프론티어 지역으로 옮긴다. 뉴 프로지에 옮긴다. 그러면 예. 기존의 중심지에 있던 상업용 부동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게 프래그멘테이션이다. 이런 과정에서 종전에는 증시 중심으로서 위기설이 나왔습니다는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위기설 이런 쪽으로 다른 성격의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때 대체 투자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이 왜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 경제 보면 뭐 실제로 되겠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지금 3분기 성장률이 6%까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이렇게 좋아. 그럼 상업용 부동산 당연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겠지. 예.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과 그다음에 사실 가격은 더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텔의 존 비율은 70%까지 된다 하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통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공실 면적이 여의도 전체 면적의 지금은 8.5배까지 이렇게 된다. 사실 오피스텔만입니다. 예. 오피스텔만의 공실 면적이 여의도 전체 면적의 8.5배가 된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국내에 이렇게 그 해외 부동산 투자다, 부동산 투자에서 대부분 다 이게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거기에 리치 상품이라든가 이게 나온 거거든요. 예. 앞으로 감을 갖기 위해서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공시율은 20에서 25% 정착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부동산, 해외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했던 대목에서 지금까지 손실이 많이 되는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 수익이 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코로나 직전의 공시율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직전의 공시율은 2.6%였습니다. 앞으로 공시율이 20에서 25% 정착된다 하면 이 대목으로 보면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서 앞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률이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런 쪽은 좀 잘 판단하실 대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홍콩이든 모든 연일 부동산과 관련되는데요. 문제는 벌써 홍콩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 과거에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했던 대목은 만기가 올해 4, 4분기와 내년에 1, 4분기에 집중적으로 도래하거든요. 집중적으로 도래한다는 측면에서는 9월 이기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국가가 중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실물 경기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만큼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침내 중국의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예,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돈을 벌고 사실 최고 통수권자 주석이라든가 이런 데에 감을 괜찮게 가져갔거든요. 근데 부동산 문제가 헝다 사태로 인해서 중국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 자본의 이탈도 방지하고 뭐해서 중국 사람의 새로운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증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의지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주석에 대해서 사실상 뭐냐면 불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창구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기류가 변화할 지점에서 인지세를 50% 아주 삭감했던 문제는 사실 중국의 이렇게 경기부양책, 증시부양책으로 보면 마지막 수단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제 증시가 중국의 상해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예. 중국의 상해지수 정영국 PD 보여주시겠습니까? 상해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어제 강남의 도곡에서도 예. 제가 이렇게 VIP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는 이 대목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중국 주식 떨어지면 리오프닝 기대가 있다. 주가가 더 떨어지는데 좀 기다려달라. 경기 부양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주가는 더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는 인지수 떨어진다, 올라간다, 더 떨어진다.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 증권사의 PB라든가 예. 은행의 PB들의 맥락에서 이 투자를 중국과 관련돼서 팔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기대감을 이렇게 형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더 혼란에 빠뜨린다. 이런 각도에서 인지세 문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3일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전날에 1포인트 올랐다. 예. 사실상 2일차다 하는데요. 어제 여지없이 중국 증시가 0.5% 떨어졌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얼만큼 어렵다 하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면 중국이 9월 이기설이 부각되는데요. 과연 9월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9월 위기설의 실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 위기설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신흥국뿐만 아니라 위안화 그리고 엔화도 위기설이 돌고 있다고요? 네, 사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많이 벌어졌죠. 예. 유럽과의 금리 차도 많이 벌어지고 왜냐하면 신흥국들은 대부분 국가들이 금리를 내렸거든요. 내렸기 때문에 서로 금리가 디커플링 되는 상태에서 선진국과 그다음에 신흥국가의 금리 차는 더 벌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자금 흐름이 금리 차와 그다음에 한 차익을 겨냥하는 쿼리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미 상반기에도 중개 1대1로에 참여했던 스리랑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이미 통화 위기를 겪은 상태에서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상태인데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1대1로 참여 국가들은 구제 금융 줄 수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경제 파탄 국가로 이렇게 해서 상반기부터 벌써부터 신흥국의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 위기를 이렇게 겪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환투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약세 문제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이 찌끔찌끔 근본적 문제 계획 없이 찌끔찌끔 나오다 보니까 결국 중국 사람들조차도 중국에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ETF라든가 이런 해외에 외국인 투자 적격 제도 이런 측면 관련해서 국내에도 비슷해서 해외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국내에도 ETF 자금들에 중국 사람들의 자금이 들어온다 그래요. 이런 만큼 중국이 중국 증시를 이렇게 외면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정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는 약발이 먹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게 아니냐. 예. 연일 이렇게 위안화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는 방어가 자꾸 뚫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들어서는 위안화가 사상 최고치 환율로 보면 예. 최고치를 뚫리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지금 이런 걸 겨냥해서 환투기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략하는 상태에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방어에 아주 열을 올리는 이런 모습이고요. 일본은 어제 말씀드렸죠. 예.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엔화 약세 국면에서 이 위에다가 물가 수준이 목표치보다 월등히 낮다. 그러면 내년도에 물가 수준의 전망을 보면 1%까지 된다. 그러면 엔화 강세 정책을 하기 위한 엔저에서 탈피하지 못한다. 그러면 엔화 약세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146엔, 145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55엔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신흥국입니다. 예. 신흥국에서 지금 1대1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통화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칠학 신흥국 같은 경우는 통화 위기에 이렇게 안심하는 국가는 통화 위기에서 사실 자신 있게 방어할 수 있다. 이런 국가들은 거의 희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9월에서 보면 증시와 증시 위기설보다도 신흥국은 통화 위기설이 더 중심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신흥국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신흥국 가운데 이 러시아의 루블화 위기가 모라토리움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달 중에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네, 요즘 러시아의 예. 사실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1998년 9월달에 모리스 엘친이 모라토리움 사건 때문에 예. 푸틴한테 물론 권한대항 기간이 있었습니다는 푸틴한테 정권을 넘어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루블 가치가 폭락하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가 불리하게 가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루블 가치가 올해 들어서 아주 폭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본다면 30% 이상 폭락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달 중순에 잭슨 홀 미팅 바로 직전에 루블 가치가 110루블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기적으로 맞춰가지고 2023년 9월에도 모라토리움이 발생하지 않느냐. 예. 이런 쪽에서 1998년 이렇게 9월 달에 모라토리움 대비해서 몇 년입니까? 이런 한 5년 만이죠? 예. 25년 만에 모라토리움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러시아 모라토리움 사건에서 1997년 모라토리움 사건에서 푸틴이 엘치를 제치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본인이 이제 모라토리움에 의해서 축출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나온다. 강력한 조치가 뭐냐. 일단 러시아인의 환전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송강. 예를 들어서 한국의 LG그룹이 사실 러시아에서 장사를 했다. 사업을 했다. 루블로 돈 받았다. 이거 송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송금하지 말란다. 이런 조치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강력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 내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산을 그냥 압수당하는 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꼴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 국가입니다. 중국의 문제도 그렇고 한국의 개성공단에도 나왔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사실 종전과 같처럼 서방의 친정부적인 이런 제도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예. 한번 낙인이 있을 때는 자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자 다른 제도를 과거 개방 시대 것처럼 돌려줘? 그러면 거기에 그걸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낙인 효과거든요. 낙인 효과. 러시아는 이미 한국의 LG그룹,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자산을 어떻게 할까? 자산을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내가 나가겠다 하면 압수당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꼴이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 무서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을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러시아도 9월에 모라토리움, 러시아 루블화 위기 이런 문제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청자분의 귀에 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선진국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또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통화 위기 개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부분에 있어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한 문제는 예.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디지털화가 더 진전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더 고쪽으로 인공지능과 챗 GPT 쪽으로 더 이제 개인이 이렇게 직접 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제가 뭐 금융사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챗 GPT에 오늘 종목 투자 뭐가 좋겠습니까 하면 증권사에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보다 쫙 해서 더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개인들이 이제는 금융사, 증권사를 하나로도 안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제도 이제 강남에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안고 간다 하는 측면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진짜 전문화되고 아주 지식이 축적되지 않으면 집단 지성에 따라서 일반 고객들보다 단순히 뭐 학교가 안 나왔다 이런 거로 칭할 때는 아니다. 이제는 공식 학위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왜냐하면 학위 공부는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 모델링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냐, 그걸 직접해서 AI 인공지능이라든가를 한순간에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뉴트렌드 시대거든요. 예.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집적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하는 측면이고, 자 앞으로 금리차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선진국이 경제가 좋습니까? 신흥국이 좋습니까? 선진국이 좋죠. 그렇죠. 미국이 좋죠. 예. 금리차 벌어진다. 통화이익이 자렵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설은 설설이라도 계속해서 사실 내 곁에 듣는다. 예. 내 곁에 9월에 위기에 듣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9월 위기설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우리나라의 9월 위기설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우리나라 위기설은 1년 전 것처럼 증시 위기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년 전에 레고랜드 사건에서 부동산 PF 문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예. 그 부동산 피해 무채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뭐냐, 자금이 캐시플링이 안 됐거든요.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일부 부동산 PF 많은 금융사, 증권사에서 자금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지출을 해서 고금리 상품을 1년짜리 줬거든요. 예. 5% 그게. 근데 이게 만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10월서부터 내년 1월까지 고금리 상품의 만기가 되는 것이 한 100조 원 정도 들어오는데요. 예. 지금 상태에서 오면 9월 말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개월 이내에 이렇게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 분자를 넣고 예. 그다음에 3개월 내에 들어오는 부채 나눴을 때 100% 이상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그 자산 유동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말에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느냐. 그래서 3개월이라면 10월, 11월, 12월이 되겠죠. 예. 이때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되냐. 그다음에 3개월에 들어오는 만기 부분 100조 원 정도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더 많을 것이냐 예. 하는 대목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에 10조 원 정도 들어오는 고금리 상품보다 지금 한국의 증권사들이 대부분 해외 부동산 열을 내고 했는데요. 그 예. 만기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만기 대부분 다 10월 달 4, 4분기 내년 1, 4분기입니다. 이게 감독 당국에서 지금 이복현 감독원장에서 아주 잘 아시고 계십니다는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도 해외 부동산 실태에 대해서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한국에서 보면 100조 원의 고금리 상품 들어오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오히려 과거에 투자할 때 보면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상품들의 만기가 들어오는 게 4, 4분기 내년 1, 4분기입니다. 이게 더 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풀어갈 거로 봅니다. 이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렇게 정치 작업을 잘하는 상태에서는 이건 풀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해외 국내 증권사, 국내 은행들이 투자했던 만기가 들어오는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목에서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이번에
9월 위기설은 증시 위기설은 아니다. 선진국의 상업용 부동산, 그다음에 신흥국, 우리보다 밑에 있는 신흥국은 통화 위기설이다. 예. 그 점을 이렇게 꼭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9월 위기설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